윤석열이는 참 가관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걸 보니까요. 지금 특검이 또 위증죄로 기소를 했는데 윤석열은 당초에 국무회의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계엄을 발동을 하려고 했던가 봐요. 그런데 한덕수가 이거는 국무회의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국무회의를 거치는 형식만 갖추고 계엄을 발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증이 있어서 이제 기소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기소를 하려고 하면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계엄이 합법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한덕수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덕수를 고작 15년? 저는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윤석열이 계엄과 관련해서 위증을 했던 그 대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넌센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요, 제가 여러 번한테 말씀드리는데 항상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나쁜 자예요. 상식이 뭔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그렇다고 친다니까요. 길에서 똥을 누는 것을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놈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이 자는 알아요. 이게 상식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해놓고 나중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꼭 이런 수법을 써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러니까 저질이고 악랄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다 해놓고 나중에는 바보인 척하고 그게 발이 되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그 전형적인 막 이 거짓말쟁이들의 수법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성 없이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진실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내가 그렇게 진짜 했겠어?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으면 왜 연락을 안 해요, 국무위원들한테? 연락 안 했잖아요. 불이 나게 같이 또 연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락한 사람도 누구예요? 대부분 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사람들만 전화 골라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대강 하려고 또 2분 했다면서요. 2분 동안 뭘 심의를 해? 저렇게 다 해놓고도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저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저 뻔뻔함?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라는 누가 일으켰느냐? 자기 부하들이 다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해서 일으켰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변호인들한테는 내가 무죄가 돼야 아래 사람들이 무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해내는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위증으로 기소가 되면서요.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재판에 넘겼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지금까지 재판 2개 받고 있었죠.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런데 내란 특검이 이번에 또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윤석열 관련된 재판이 최대 6개 재판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윤석열이 6개 재판을 하게 되면 모든 재판이 제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김영남 의원님. 그러니까 가장 큰 덩어리인 내란 수계 재판은 이미 지연이 많이 돼 있고요. 사실은 1월에는 끝내겠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지기현 부장이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 하도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1월 얘기했다가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다른 재판은 그렇게 늘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1심 재판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개가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각기 형을 선고하죠. 근데 대부분 그 재판이 항소심에서는 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최대한 모아서 한 군데에서 재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항소심에서의 구속기간 때문에 또 병합이 안 되는 사건이 있으면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항소부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재판할 때는 다른 사건 선고 형량을 보고 감안해서 또 형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지기현이가 네. 윤석열이 구속 취소 안 시키고 계속 만약에 재판 정상적으로 했다면
늦어도 8월이나 9월쯤에 1심은 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임 테이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구속 사건의 경우 끝내야 되니까. 예. 뭐 그런데 지금 여름쯤 끝날 수 있었죠. 여름쯤은 끝나야 그게 사실 정상이죠. 6개월 잡았을 때. 그리고 3 잡으면 지금쯤 이제 거의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됐을 건데 아직도 1심이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선고를 할까 싶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인사이동에 그냥 옮겨가는 거지. 그럴 생각으로 저렇게 본인 만만히로. 말로도 2월 전에 한다고 해놓고도 예. 예. 아니 근데 재판 진행한 거 보면 저래 갖고 2월에 선고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 들어요. 사실 지기현이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끄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증인 나오라고 그래놓고 또 부르고 곽종근 사령관도 그렇고 이준호 사령관도 그렇고 또 부르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볍기가 짝이 없는 게 죄송합니다. 너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참 부장판사라는 자가요. 그거 한번 보시죠. 곽종근 씨, 아이고 두 번이나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나오시게 해가지고 제 잘못입니다. 미치겠다. 제가 다 부끄러워요. 너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 너무나 뜨거운데요. 2월 그게 뭐예요? 2월 법관 인사 전에 본인 마치겠다라고 했는데 질질 끌고 안 하고 톡 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토끼다. 네. 네.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저 모습이. 근데 1심 재판이 늦어지고 지기현이 1심 선고 안 하고 토끼인다 하더라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기현이가 윤석열 사형 선고 시킬 그런 배짱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형 선고는 못 내리겠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못하고 이렇게 또 뭐 한 징역 20년 대충 뭐 이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고 아이고 나 그냥 도망가는 거야 이럴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아니 일단 그 보면 이런 거 보면 판사라는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인데 그 여름하고 겨울에 2주 동안 법정 휴정 기간을 둡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그래서 보통 12월 마지막 주하고 1월 첫째 주 2주 동안을 재판을 쉬어요. 근데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건 아니고 급한 일이 있거나 뭐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에 구속 사건이 많으면 재판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지기현 재판부가 이번 달 마지막 주하고 1월 첫째 주에 재판을 얼마나 잡는지를 보면 알겠죠. 이때 만약에 쉰다? 2주 동안 재판 안 연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사건을 끝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2주 동안 재판 안 쉬고 재판을 열어도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법원 그 인사이동 전에 선고까지 못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기현 판사는 이렇게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결론도 안 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든 혹은 뭐 고등법원으로 가게 될 이 사건에 대해서 또 걱정은 하는 척은 합니다. 그저께였습니다마는 본인이 이제 증거 목록을 정리를 해달라고 이제 특검 쪽에 요구를 하면서 특검의 변론 종결 전에 증거 목록을 정리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언급을 하는데 오는 19일에 증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게 마무리되는 16일이나 23일 정도에 준비 절차를 잡아서 증인과 증거 목록을 점검하려 한다. 목록이 방대하다. 특검에 계속 내가 요청하지만 기존에 넣은 신문 기사들은 좀 철회하고 나중에 내란 전담 재판부든 고등법원에 이런 증거 목록을 내가 올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거 목록을 좀 정리해달라고 또 요청을 해요. 이렇게 재판을 걱정하는 자가 재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오늘 김영남 의원님 오시면 좀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증거 목록을 뭐 정리해달라고 하는 거는 재판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끌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이제 그 재판 진행은 그냥 대충 하더라도 나중에 판결을 쓰려면 증거 목록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번호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제 1, 2 뭐 해갖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가 많이 그 첨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목록을 정리를 해야 나중에 유죄 판결을 쓰든 무죄 판결을 쓰든 증거 목록을 이 열거해 가면서 뭐뭐뭐뭐에 의하면 어떤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록을 정리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보통은 기소할 때 증거 목록을 같이 제출을 하거든요. 뭐 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정리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검에서 기소하면서 증거 목록 없이 기소했을 리는 없는데 기자가 무슨 내용을 잘 모르고 쓴 것 같기도 하고 기사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통상의 경우에 기소하는 그 시점에 이미 증거 목록이 있습니다. 근데 뭘 추가 증거 제출이 많아서 그런지 뭘 정리해달라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박영식 안카는 이해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증거 목록에 담겨 있는 내용들 중에 이제 신문 기사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 내용이 만약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다음 재판부가 하기가 어려우니 지금 이제 변론 종결하고 나서 사건 이제 선고를 하고 나서 다음 재판부에 넘어갔을 때 이 방대한 목록이 다 넘어갈 수 없으니까 신문 기사 같은 건 좀 과감히 빼달라라는 요구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음 재판은 저는 이제 그거죠. 아니 다음 재판을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자가 그동안 재판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와놓고 나서는 이제는 뭐 다음 재판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라면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기소 단계에서 제출했던 증거 목록에 다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판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공판 준비 절차에서 정리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지. 이게 왜 증거 목록 보면 대략 타이틀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간략한 입증 취재하고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증거 목록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뭐 어느 언론사의 어떤 신문 기사 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목록을 보고 아니 기사가 왜 증거 목록에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냐 이걸 좀 정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재판을 시작했어야죠. 이제 와서 정리하려는 건 뭐야. 그러니까 복잡하고 방대한 증거 목록이 있으면 그거를 잘 정리해서 1심 선고문에 어떤 걸 선별적으로 담아서 넣을지는 그건 재판장과 판사가 판단할 영역인데 그거를 이제 와서 얘기하면서 와 다음 내란 재판부에 고등법원에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음 판사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증거 목록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늦게 요구를 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기가 늦게 요구한 건 안 해 그래도. 아니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흉내를 낸 거고.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정치적 발언 같아요. 야. 그러니까 4.14 재판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 나오면서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 얘기를 뭐하래요? 국민들이 보면 야 네가 진짜로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증거 이런 것도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 갖다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 언어를 사용한 건데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 증인 채택을 해서 2번 불렀다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판사가 있습니까? 증인 채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건데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죄송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여인영, 박종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전 그럼 이 상황을 보면서 적어도 사법부 같은 경우는 조의대의 그 오부 인사를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확히 자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너 3심제 계속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를 들면 4심제 이런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너희들 마음대로 사법개혁하는 거 난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도 국회에 나와서 되게 아주 강력하게 답변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사법부가 지금 여기에 맞서서 싸울 각오를 하고 있구나. 근데 전 더 화가 나는 게 한겨레라는 경향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되게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거 좀 입법 강행 악수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지기현한테 맡기자는 얘기야? 그러면 지기현이 계속 시간을 끌면 그냥 놔두란 얘기야?
그럼 내란 재판부를 안 만들면 항소심에서 직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 그럼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들이 삼권 분립이든 사법부도 신뢰할 수 있겠어? 이 답은 안 하면서 계속 이상하게 법조계에 있는 이 사법 라인들의 이야기들을 반영하는 기사를 이 진보 언론 매체라고 하는데 계속 써내고 있거든요. 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럴까? 원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나? 이 법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런 유튜브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 상황을 그래요. 보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걸 지금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내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죽기 전에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부 이거는 100% 위헌이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가져가고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 넘겨버리면 윤석열은 풀려난다. 이 얘기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남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 윤석열 피고인이 됐던 내란 관련한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은 무조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쪽으로 갑니다.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고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법원에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하면 일단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요. 이거를 이른바 택도 없다 그러고 그냥 거기서 종결을 시킬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해서 헌재로 보낼지. 근데 만약에 헌재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넘기는 순간에 거의 예외 없이 재판이 스탑됩니다. 재판이 스탑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위헌으로 결정나는 순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스탑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놓고 다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재판부는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내란 진행할 전담 경우에 재판부로 가져가면 그렇죠.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위헌 심판을 내란 구했을 전담 때 재판부를 도입한 이후에 결론이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건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이 되려면 어쨌든 그 법률이 통과돼서 시행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헌재로 보내는 순간에 재판이 스탑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개혁신당이 윤석열 풀려날까 봐 걱정돼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 그동안에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됐는데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으니까 곧 도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1심, 2심 그러니까 항소심부터 이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임의 조항으로 직위원 재판부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내란 전담으로 넘길래 너네가 계속할래.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헌 시비를 걸었을 때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직위원 재판부가 맘만대로 가고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풀려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데 오히려 위헌 시비가 붙어서 헌재로 가게 되면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 말하고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당에서는 사실 이게 위헌 소지라고
걸고 있는 게 지금 두 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한다. 그게 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래 이제 재판부 결정할 때 무작위 배당이라는 그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 두 가지가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문제 지적을 하는 바에 대해서 당에서 검토해 봤더니 이게 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시비가 걸릴 경우에 그리고 헌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죽서서 개져버리고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게 큰일이다라고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뭐 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대법관에 대한 추천도 법무부 장관이 한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것이고 무작위 배당이라고 너네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진실로 무작위 배당이었냐 저희가 여기서 또 논의한 바가 있었잖아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답을 못한다. 때문에 이거는 위헌 시비 거는 거는 이게 억지로 거는 거다라고 이제 당에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의총이나 이 부분을 통해서 전혀 이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또 위헌 시비 걸 수 없도록 잘 뭐 그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죠.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계엄을 해제할 때도 그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이 정말 그 분초를 다투는 시각에서도 절차적으로 결코 시비가 없을 만큼 신중함을 기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거의 경우에도 저도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제 논쟁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에 이제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헌법 제 103조에 나와 있는 사법권은 법관이 독립하여 행한다라는 이 근거 조항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국회와 행정부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즉 법무부 장관 추천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소거해서라도 나중에 위헌 시비에 붙지 않게끔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을 조국 혁신당도 하는 것 같고 법무부 차관도 이제 유사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없애게 되면은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 이 판사 추천권을 좀 더 늘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시민사회라든지 어떠한 기구가 이 판사는 안 됩니다라는 비토권을 만약에 하나 형성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희대가 판사를 정하고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게 되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을진데 지금 법무부 추천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여서요.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현재 공론회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절차적 정당성에는 위배됨이 없게 헌법에는 저촉됨이 없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그러니까 예를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왜 나왔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직위원이라는 자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벌이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니까 사법부도 내란 관련해서 동조한 행위가 보인다라고 하는 모습.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럼 자기들 스스로가 이걸 바꾸면 돼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기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이 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김영민 의원 얘기에 의하면 법원 내규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란 재판부가. 근데 그러면 사법부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으니 자기의 조희대 대법원장 명령에 의해서 내규를 바꿔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직접적 추천도 아니에요. 추천위원들을 추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도 안 되는 걸 걸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에 있는 형태로 내란 재판을 끌고 가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계속 영장을 기각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이후에 사법부가 내란 과정에 동조했다는 부분들의 싹을 잘리겠다는 의도밖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위헌 여부를 떠나서 아니 김영민 의원 말에 의하면 법원 내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조희대가 국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내규를 바꿔서 내란 전담부 재판부를 통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항소심부터 진행하겠다고 얘기하면 굳이 이 상황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갖다가 굳이 입법 추진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지요. 얼른 뭐 꼽아봐도요. 직위원이가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 시간으로 계산해서 한 거. 조희대도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취재 파기환송으로 보내가지고 후보 자격을 날려버리려고 한 거.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원 3인방이 이끄는 영장 전담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까? 이런 짓을 스스로 해놓고 뭘 이야기를 하는지 국민들을 상대로 꼭 한번 붙어보자 이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네. 저는 박성재, 한덕수, 그다음에 추경호 세 사람 영장 기각됐을 때 혹시 셋 다 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박성재 장관은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박성재는 이야기를 예. 했고요. 한덕수 총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추경호 의원은 입증의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내지는 내란의 공모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충분하냐 그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뭐 그거는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는 영장 기각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뭐 발부될 거라고 예상을 했죠. 예. 김유정 의원님 생각에는 어떤 경우가 제일 황당했어요? 그 영장 기각 중에서. 아니 박성재 케이스가 저는 제일 황당했죠. 다시 재청구까지 했는데. 재청구까지 했는데 그리고 너무 정황들이 뚜렷했잖아요. 그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냐, 그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삭제까지 하고 또 그 합수부에 검사 파견하는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놈의 다툼의 여지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는데 김건희까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최후 진술에서. 그래서 박성재 두 번째 기각에서 진짜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장 전담 판사도 내란 관련해서는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